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살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결혼 7년차 주부예요. 얼마 전에 딸아이 그림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어린 왕자를 보게 됐어요. 몇 장 넘기니 유명한 그림이 나오더군요.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 그림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제 눈에는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는 모자로 보였어요. 내부 상황이 담긴 그림을 보기 전까지는요. 이걸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는 게 너무 자기적인 게 아닌가 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작년에 돌아가신 시할머니였죠. 어린 왕자를 보다 뜬금없이 시할머니를 떠올린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유명한 욕심쟁이로 손에 쥔 건 절대로 내놓는 일이 없었던 저희 시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남편과 저는 캠퍼스 커플로 대학교 재학 중에 만났어요. 남편은 성인이 되고 처음 만난 남자였죠. 그랬던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귀고 반년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당시만 해도 순진했던 저는 곰신으로 살다가 남편이 제대하고 몇 년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보니 시댁은 엄청난 대가족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9남매 중 셋째셨거든요. 명절이나 제사 때 친척들이 다 모이면 집안에 발 딛고 서기가 힘들 정도였죠. 긴 연애 기간 중에 남편한테 친척이 많다는 얘긴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게다가 시할머니 성격이 장난이 아니라서 인사드리러 가는 날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도 손주 사랑은 할머니라는데 별일이야 있겠냐 싶었죠. 그런데 그건 제 오산이었어요.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건 천지 차이더라고요. 시할머니는 작은 체구에 호리호리한 체격을 가지셨지만 풍기는 아우라가 상당했어요. 딱 여장부 스타일이었죠. 모르긴 해도 모성애보다는 자기애가 더 강한 분 같았어요. 제가 준비해간 홍삼 세트를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며 바로 안방 장롱에 숨기시더라고요. 자식들이나 손주가 오면 꺼내주시려고 그러시나 했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시할머니는 좋아 보이거나 욕심이 나는 물건을 종류와 상관없이 전부 당신 장롱에 숨겨놓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욕심이 많으셨던 거죠. 처음엔 그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겪어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희 시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며느리들이 시할머니의 그런 행동에 학을 뗐겠어요. 전에 노인정에서 나눠준 빵을 당신이 전부 가지고 와서는 글쎄 드시지도 않고 장롱에 처박아뒀지 뭐니. 그 바람에 곰팡이 냄새가 온 방 안에서 진동을 했다니까. 시어머니는 저와 단 둘이 있을 때 이렇게 당신의 시어머니 흉을 보셨고 그 얘기를 들은 저는 가급적 음식료는 시할머니께 드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너 혹시라도 어머님께 뭐 사다 드릴 생각일랑 하지도 마라. 노인네가 쓰지도 않고 장롱에만 처박아놔서 나랑 네 작은 엄마랑 그거 몰래 치우는 게 일이다. 아주 별의 별게 다 나온다니까. 처음엔 치매가 아닌가 싶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최근엔 이 노인네가 어디서 났는지 홍삼까지 숨겨놨더라. 일찍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유통기한 지났으면 아까워서 어쩔 뻔했니. 저는 차마 그 홍삼이 제가 사드린 거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랬다간 혼날 게 뻔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싱크대 서랍장에서 홍삼 스틱을 하나 꺼내 드시더라고요. 제가 시할머니께 사다 드린 바로 그 문제의 홍삼이었죠. 제가 홍삼 스틱을 빤히 쳐다보고 있자 어머님은 제게도 하나 먹어보라고 주시더라고요. 저는 뜨끔해선 괜찮다고 어머님 드시라고 사양했어요. 나중에 명절을 앞두고 친정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뭐가 그렇게 웃긴지 배를 잡고 깔깔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 딴에는 앞으로 선물을 뭘 해야 할지 고민돼서 했던 얘긴데 말이죠. 왜 웃어? 난 심각한데.
웃지만 말고 앞으로 시할머니 댁에 갈 때 뭘 사갈지 생각 좀 해보라니까. 어머님 말대로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돈으로 드리기도 그렇고. 그러자 엄마는 이럴 땐 그냥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는 게 상책이라고 하더군요. 괜히 시할머니 생각한답시고 괜한 집 버렸다가 시어머니한테 찢겨서 두고두고 눈총 받지 말라시면서요. 나 같으면 좋다고 하겠구만. 안 그러니? 돈도 굽고 좀 좋아. 그래서 말인데 네 시할머니 대신 엄마한테 선물 좀 해라. 난 장롱에 안 넣고 잘 쓸 테니까. 전 엄마한테 괜한 얘기를 했다 싶었어요. 남편은 이런 고민하는 저에게 장롱에 숨길 수 없는 걸 사가면 되지 않겠냐고 아이디어를 냈고, 저는 그 후로 무조건 크고 무거운 선물을 골라 사다 드렸어요. 그건 꽤 괜찮은 방법이었죠. 하지만 얼마 뒤부터 시할머니를 뵈러 가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저희 집안에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시할머니의 83번째 생신이었죠. 화기애애해야 할 그날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했어요. 막내 작은 아버님의 사업이기 때문이었죠. 시할머니는 자신은 도와줄 돈이 없으니 나머지 자식들한테 알아서 도와주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 게 화근이 되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친척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큰아버님이 총대를 메고 나서셨죠. 큰아버님은 물잔에 소주를 가득 담아 벌컥벌컥 원샷을 하시고는 밥상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남겨준 노님의 밭이며 죄다 팔아서 어머님이 챙기시곤 왜 우리 보고 막내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도울 거면 당연히 어머니가 도와야죠.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그동안 저희는 구경도 못했어요. 내가 우리 큰애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그렇게 사정할 때도 어머니는 그때도 지금처럼 딱 잡아 떼셨죠. 저도 어머님 뜻 못 따릅니다. 큰아버님은 말씀하시면서 흥분하셨는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셨어요. 그 모습에 시할머니는 입을 꾹 다무신 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런 시할머니를 보고 넷째 작은 아버님이 화를 내셨어요. 돌아가실 때 싸들고 가지도 못할 재산? 이제 그만 욕심 좀 버리세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 보고 얼마나 욕하는지 아세요? 지독한 노인네래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세요? 나이도 많은 양반이. 넷째 작은 아버님의 말에 시할머니께선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화를 내셨어요. 뭐? 이 호랑말코 같은 놈들이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지금 뭐라고 씨부려대는 거야? 시할머니는 밥상을 거칠게 밀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큰아버님과 넷째 작은아버님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순간 분위기는 험악하게 변해버렸죠. 제 남편을 포함한 자식들과 아내들이 큰아버님과 넷째 작은아버님, 그리고 가장 위험해 보이는 시할머니를 말리며 사태를 진정시켜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저희 시아버님을 비롯해 모든 형제들이 그동안 서운했던 과거사를 털어놓았고 분위기는 더 살벌해져서 최악의 상황이 되었죠. 결국 시할머니가 밥상을 대차게 엎으셨어요. 그리고는 역정을 내시며 자식들 다 필요 없으니 모두 다 나가라고 소리치셨죠. 그리고 다신 이 집에 얼씬도 말라며 불호령을 내리셨고 우린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서야 했어요. 그날 이후 저희 시부모님은 시할머니를 찾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한테 듣기로 다른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발길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시할머님이 연세도 있으신데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게 전부였어요. 처음엔 내 시어머니가 시켰냐며 전화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후로도 종종 전화를 드렸더니 반가워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살다 보니 전화 드리던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딸아이를 임신하면서 그나마도 잊고 살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집안 어른들은 간만에 좋은 소식이라며 많이들 기뻐해 주셨죠. 출산 전부터 인부용품은 물론 엽산과 철분제까지 보내주실 정도로요. 딱 한 사람, 시할머니만 소외돼 있었죠. 임신 후 입덧이 너무 심해서 고생을 한 데다가 잠도 늘고 몸도 무거워져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도 버겁더라고요. 핑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땐 솔직히 시할머니를 챙겨드릴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전화 한 통 드리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못했나 후회가 되지만요. 저는 그렇게 아이에게 집중하며 얼마 뒤 출산을 했어요. 출산 뒤엔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야 했고요. 그러던 중 여느 주말과 같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남편은 많이 놀란 듯 했어요. 남편의 표정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부모님과 함께 시할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꼭 4년 만에 시할머니께 가는 거였죠. 도착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병원이었어요. 시할머니가 그곳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오랜만에 뵌 시할머니는 너무 야위셔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몸보다도 훨씬 큰 환자복을 입고 의식이 없으신 채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본 시아버님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휘청거리셨고 남편은 아버님을 부축해 의자에 앉혀드렸어요. 곧이어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희 가족한테 현재 시할머니의 상태와 그간의 일들에 대해 얘기해 주셨어요. 시할머니는 그동안 섭식장애를 앓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거의 식사도 못하신 채 포도당 주사에 의존해 생활하셨고 그런 시할머니께 몇 번이나 입원을 권하셨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입원할 돈이 없다시며 밭에 나가 일해야 하니 포도당 주사나 놔달라고 떼를 쓰셨고요. 결국엔 몸이 버티지 못하고 길에서 쓰러지셨고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자식들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아 독거노인인 줄 알았다며 어떻게 부모가 저지경이 되도록 들여다보지도 않았냐고 화를 내셨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내내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모든 게 자신 탓이라며 자책을 하셨죠. 시어머니가 설마 이대로 못 깨어나시는 건 아니냐고 물었고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이미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환자 본인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평소 식사는 물론이고 필요한 약도 제대로 드시지 않은 것 같고요. 혹시 충격받으실 만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4년 전 시할머니 생신날 있었던 가족 간의 다툼이었죠. 그것 외엔 이유랄 게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시아버님은 완도에 계신 큰아버님을 비롯해 모든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가족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죠. 그렇게 한참 시간만 흘렀고 보다 못한 저희 시아버님이 얘기를 꺼내셨어요. 형도 누나도 옛날 일은 잊어버리자. 그래도 여자 혼자 몸으로 우리 구남매 키우신 분이잖아. 가슴에 섭섭한 거 하나쯤 다들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 시집장가 다 보내주셨고 노인네가 지금껏 우리 손 하나 빌리지 않으셨잖아. 그냥 그걸로 다 갚았다 치고 남은 시간 우린 우리대로 자식된 도리는 했으면 좋겠어. 그냥 형은 어떻게 생각해? 저희 시아버님의 말에 큰아버님은 담배만 연거푸 피우셨고 고모님들은 조용히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 뒤로 구남매는 순번을 돌아가며 한 주씩 시할머니의 병간호를 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중에 직장에 다니는 고모님이나 남편을 대신 간병하게 된 아내들은 불만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그렇다고는 해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합심해서 병상을 지켜나갔어요. 그렇게 모든 순번이 돌아간 2달하고 보름 뒤 시할머니는 숨을 거두셨어요. 딱 한 번 의식이 돌아오신 적이 있었는데 당시 병상을 지키던 5째 고모 얼굴을 확인하시고는 잠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도 시할머니가 당신 곁을 지키는 자식이 있다는 걸 알고 가셔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를 치른 뒤 시어머니와 함께 할머니 목까지를 태우러 다시 내려갔어요.
거기서 처음 장롱을 열어보게 되었죠. 장롱 안에는 듣던 대로 별의별 물건들이 다 들어있더군요. 뜯지 않은 화장품부터 누구한테 받은 건지 갖가지 주전부리들, 달력, 당금주까지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장롱 안을 치우시면서 한 소리 하셨을 시어머니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코끝이 시큰하시는지 훌쩍이시며 묵묵히 물건들을 치우셨죠. 그리곤 장롱 안쪽에 들어있던 보따리를 풀어본 순간 어머님은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안에는 오래된 통장이 있었는데 통장엔 10,000원, 50,000원, 30,000원 이런 식으로 푼돈이 입금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금명에 내 장례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마도 창구 직원에게 그렇게 찍어달라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저희 시할머니는 글자를 모르셔서 당신 이름도 혼자 적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죽고 자식들이 봐야 그 돈으로 장례를 치를 테니 직원을 시켜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 통장을 내려다보시며 시어머님은 한참을 우셨고 저도 눈물을 흘렸죠. 그 사이 옷가지를 챙기러 갔던 어머님과 제가 오지 않자 시아버님과 남편이 왔고 문제의 통장을 보고는 당신도 참지 못하시고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이후 아버님의 형제분들도 그 통장을 보시고는 한참이나 눈물을 흘리셨죠. 결국 집안이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자신이 아닌 9자식들을 먼저 생각했던 어머님의 마음을 그제야 알게 된 거였죠. 하나같이 눈이 퉁퉁 부은 자식들을 보며 당숙 어르신은 형수가 자식 농사를 아주 잘 지었다며 그렇게 고생만 하더니 마지막은 호강한다고 웃으셨어요. 그런데 당숙 어른을 통해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었지 뭐예요. 4년 전 큰아버님을 말씀하셨던 시할아버님의 유산 얘기였죠. 알고 보니 시할아버님이 남겨주셨다는 논과 밭은 시할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이미 빚으로 다 날리셔서 그동안 그 논밭에 소작을 맡아왔던 거라더라고요. 시할머니는 자식들에겐 남편의 빚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으시고 당신 혼자 전부 짊어지셨던 거죠. 평생을 가난과 싸워가며 9남매를 키워야 했던 시할머니는 뭐 하나 온전히 당신을 위해 써보지도 못했고 그런 습관이 몸에 밴 탓에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장롱에 넣으셨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욕심 많은 노인네로 보였던 거죠. 살아 생전에 이런 말씀을 직접 해주셨더라면 오랜 시간 동안 오해하며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 점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4년 전 자신의 어머니 생신날 서운함을 쏟아내고 발길을 끊으셨던 큰아버님은 장례를 치르고도 한동안 시할머니 댁을 떠나지 못하셨어요. 죄스러운 마음 때문이었겠죠. 큰아버님은 주인 잃은 집과 물건들을 매일같이 쓸고 닦고 손을 보셨고 특히 장롱은 더욱 공을 들여가며 기름칠까지 하셨어요. 아마도 그렇게나마 마음의 빚을 털어내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시간은 흘러 시할머니의 첫 제사가 돌아왔고 늘 시할머니의 흉을 보던 저희 시어머니는 큰어머님과 함께 정성껏 제사 준비를 하셨죠. 누구 하나 싫은 소리 없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걸 보면 다들 여전히 가슴 한켠에 시할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남아있는 것 같다 생각했어요. 언젠가 시어머님과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보게 되었는데 이러시지 뭐예요. 그렇게 꽃을 좋아하시던 양반이 돈은 아까워 꽃은 못 사고 봄만 되면 산으로 들로 그렇게 꽃 보러 다니셨다. 그걸 알면서도 하도 얄미워서 그 흔한 꽃화분 하나 안 사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가슴에 맺힐 줄 누가 알았겠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길 다 하라더니 그 말 딱 맞는 말이다. 어머님은 그 얘기를 하시며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엔 지긋지긋하던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추억으로 남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추억이 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시할머님이 살려는 의지가 없었다던 의사선생님의 그 말이요. 그 말이 제게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요가 수업을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누군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면
사실 그건 살고 싶다는 반어적 의미일지도 모른다. 그 말의 순간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시할머니는 어쩌면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누구보다 자식들을 곁에 두고 행복한 삶을 꿈꾸셨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몇 년간을 발길을 끊고 지냈던 지난날을 후회하고 참회하게 되었어요. 이젠 너무 늦어버렸지만요. 하지만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시할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집안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특히 시할머니 혼자 지내시던 집은 더더욱 그랬죠. 첫 제사 이후 시할머니의 집은 구남매의 별장이 되었어요. 여름에는 피서로, 평소에는 만남의 광장이 되었죠. 마당에는 꽃나무가 가득 심어졌고요. 그리고 문제의 장롱 위에는 시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떡하니 놓이게 되었어요. 그 안은 갖가지 것들로 가득 채워졌고요. 구남매와 손주들이 채워 넣은 것이었죠. 한 명이 시작하니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선물이며 편지,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들을 적어서 장롱에 넣어두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라 믿으면서요. 사실 저도 장롱에 넣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어요. 다름이 아닌 저희 시어머님이 중간에서 가로챘던 홍삼정이요. 처음 남편이 인사를 가자고 할 때 시할머니는 어떤 분이실까 긴장하며 골랐던 저희 첫 선물인데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한 상자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장롱문을 닫는 순간 장롱 위에 놓인 시할머니 영정사진과 눈이 마주쳤지 뭐예요. 왠지 저를 보며 웃고 계신 것 같아서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할머니, 거기서는 숨겨놓지만 마시고 꺼내두고 맛있게 드세요. 저는 누가 볼까 싶어 사진 속 시할머니께 속삭이듯 말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다행히도 그렇게 시할머님은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벽을 허물고 가족들 모두에게 애틋한 존재로 남으셨어요. 어쩌면 지금쯤 저 높은 곳에서 자식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계실지도 모르죠. 비록 가족으로 지낸 시간은 짧았지만 시할머니 덕분에 저는 많은 걸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은 없지만 그 가지들이 한데 뭉치면 강한 바람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